행위예술. 아마 20세기에 나온 예술 중에 가장 도발적이고 또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참 예측도 안 되고 가끔은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근데 늘 우리의 생각을 확 뒤흔들어 놓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오늘 그 세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죽은 토끼한테 그림을 설명해야 할까? 네, 저도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하지만요, 바로 이 이상하고 기묘한 질문이 행위예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1965년에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가 얼굴에는 꿀이랑 금박을 바르고 죽은 토끼를 품에 안은 채로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보이스한테는요, 예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역설적인 행위였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행위예술이 뭘까요? 정의를 들어보면 의외로 엄청 단순해요. 그냥 예술가에 의한 살아있는 예술, 딱 이거예요. 근데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거죠. 정해진 규칙, 경계, 그런 거 없이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선언이 행위예술의 힘이었고 동시에 수많은 논란을 낳은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왜 시작됐을까? 그 생각의 전환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앨런 캐프로의 이 한마디입니다. 핵심은 뭐냐? 예술과 삶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싶다는 거였어요. 예술이 더 이상 고고하게 액자나 받침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으로,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행위예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로 한번 가보시죠. 이 시기는요, 한마디로 기존 미술,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에 대한 거대한 반항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술이 액자를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뛰쳐나오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 초창기 예술가들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예술은 더 이상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야. 한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건 그 자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굳이 미술관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베트남 전쟁이나 인권운동처럼 당시 사회의 악품에 누구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앨런 캐프로가 이끈 해프닝인데요. 이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뭐랄까 좀 시각적이고 연극 같은 사건이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백남준 작가나 오노 요코가 속했던 플럭서스는 훨씬 지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악, 언어, 심지어 시끄러운 소음까지 전부 예술의 재료로 끌어들여서 기존 예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려고 했죠. 그리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예술가들의 시선이 확 바뀝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가장 내밀한 곳, 바로 자기 자신의 몸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몸이 곧 캔버스가 되고 탐구의 대상이 되고 그냥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 예술가들은 자신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구, 바로 자신의 몸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충격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기존의 미술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향한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시기 예술가들은 진짜 강렬한 주제들을 자기 몸으로 직접 탐구했는데요. 예를 들면 헤르만 니치 같은 작가는 동물의 사체로 피가 낭자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고, 스텔락은 와, 이건 진짜 갈고리로 사기 살을 꿰어서 몸을 공중에 매달기도 했어요. 위험, 고통, 인내 이런 것들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행위예술의 살아있는 전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만 배운다. 70년대 바디아트의 정신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겠죠. 두려우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예술의 새로운 땅을 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찾아와요. 그동안 가장 급진적이고 상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행위예술이 놀랍게도 대중문화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넘어서 이제는 대형 콘서트 무대에서도 행위예술의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쭉 흐름을 놓고 보면 행위예술의 여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60년대에는 거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행위로 시작했다가 70년대에는 예술가 개인의 몸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내밀한 의식이 됐다가 그리고 80년대에는 미디어와 만나서 훨씬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하는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1981년은 정말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예술가였던 로리 앤더슨이 세계적인 음반사인 워너브라더스랑 무려 여러 장의 앨범 계약을 맺거든요. 이건 그냥 계약이 아니라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드디어 허물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이때 로리 앤더슨이 남긴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나는 여전히 예술가처럼 생각한다. 모든 걸 설명해주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자신의 뿌리, 즉 행위 예술가로서의 그 실험정신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던 거예요. 상업적인 세계에 발을 담그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현재, 바로 오늘날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실험과 저항 끝에 과연 이 행위 예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행위예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요, 예술과 삶을 구분하던 그 단단한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덕분에 예술은 더 이상 미술관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경험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행위예술이 지금을 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보여주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뭔가를 행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라인 세상에서 스스로를 연출하고 행위하는 지금 과연 예술과 삶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수십 년 전에 그 급진적인 행위 예술가들이 던졌던 질문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된 건 아닐까요?